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의 신정근 교수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육아의 인간관의 특징이 어딨냐를 살펴봤습니다. 육아의 인간관은 인간이 피조물이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지인과 함께 이 우주를 운영하는 주체 중에 한 존재이다. 즉 인간에게 많은 것들, 극단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육아의 학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인성론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선진시대적 자학시대에 등장했던 공자, 맹자, 순자와 한나라 때의 대표적인 유자라고 할 수 있는 동중서, 이렇게 네 사람의 인성론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공자의 인성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위인이고 성인이기도 하고 후대 화가들이 공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동양화의 한 주제가 정도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도 각자 화가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담았는데요. 또 여러분들은 또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실지 다른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런 화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객관적으로 상관없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저런 모습 속에서 공자의 어떤 이미지가 담겨오고 풍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자의 경우에는 이 천명시대에 의해서 명과 성이 되면서 대립 관계가 형성되면서 성을 이제 절제해야 된다. 또 하늘이 모든 질서의 근원이었다가 인간이 오랫동안 고통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 하늘에게 원망을 하는 게 이제 원천시, 즉 나를 이 세상에 왜 낳아줬느냐, 낳아줬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데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늘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성격이 많이 깨져나가는 그런 건데요. 공자 시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본성, 성에 대해서 논의와 이야기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한다면 인간은 아직도 어떤 인간의 본성 측면보다도 본성과 인간의 행위 중에서 공자에게는 행위가 많이 이제 방점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가다가 제복을 입은 사람과 사복을 입은 사람을 보세요. 제복을 입은 사람이면 군인이면 가장 간단하게 뭐 해군, 육군, 공군인지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계급장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까 이런 즉 군인이라고 하는 제복이 여러분 눈에 다가왔을 때,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그거로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자 시대 때도 제복의 시대고 신분제 시대였습니다. 즉 신분이 있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색상, 동등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단이라든지 붉은색의 옷이라든지 이런 색상과 재질까지 어떤 신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게 많은 시대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눈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많은 정보들을 노출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자기를 감추고 싶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띄지 않는 색상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나는 누구요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즉 묻혀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제복의 시대는 제복 그 자체가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공자가 사는 시대가 왜 그러면 제가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행위에 많이 달려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두 가지 유행으로 하나 나누어 볼 텐데 하나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을 쭉 계속 봐왔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또 그 집의 가족 관계라든지 최근의 어떤 생활 형편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즉 이런 걸 친면적 서로 익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회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도시 아파트로 대변되는 것처럼 이웃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라고 하는 비친면적 서로에게 타인처럼 낯선 그런 삶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앞에 친면적 사회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도로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본다고 하는 순간에 쟤는 누구의 자식 아니야? 라고 읽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찢어진 옷을 입고 지나가요. 지금 입장에서는 다 개성이고 패션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찢어진 옷을 입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회 사람들 쟤가 어디 다쳤나? 그러잖아요. 그죠? 왜 저러지? 당연히 1월이라고 하는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찢어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기호가 돼서 동네에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딸아이가 누구 자식이 옷을 입었는데 찢어진 옷을 입었다라든지 머리를 염색을 했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러내는 단순한 것 하나가 기호가 돼서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느냐가 입방아에 오를 정도로 화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후자의 사회에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목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냥 저 여러 길가에 스쳐가고 지나가고 각자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물론 거리에 사진을 담는 사진 작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히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주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비친면적 사회냐 친면적 사회냐 그러면 친면적 사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흔히 사람 눈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먹는 걸 좋아한다고 쳐요. 그럼 술을 많이 먹으면 길가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친면적 사회라고 한다면 그냥 저기 사람이 누가 쓰러져 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사시 다 아는 사회라고 한다면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 저기 누구 머시기 아니야? 너 왜 그래? 바로 여러분들이 개입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에서 쓰러지려고 그러더라도 뭐가 무서웠어요? 남의 이목이 무서워서 술 취했는데도 안 취한 것처럼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시대에는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인데 반해서 공자 시대에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인사를 할 때 근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라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기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못돼 먹었니, 예의가 바르니, 착실하니, 뭐 어떡하니.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하고 지나가 버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본 사람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누구 아이가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 소문이 누구 귀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부모의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좋은 이야기면 좋게 끝나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면 다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들었던 이야기가 누구 귀에 다시 또 돌아와요. 여러분한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면적 사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CCTV가 달려가지고 읽혀져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어떻게 안 하고 싶어도 사람 눈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읽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자 시대에는 아직도 많은 방점이 본성 그 자체보다는 행위 자체에 방점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논어에 보면 성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말이 써요. 성상근냐 섭상원냐. 사람이 똑같이 들 수가 없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보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깝다. 가깝다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뜻이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섭상원냐, 섭관, 섭성. 사람이 섭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멀어진다. 멀어진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왜 차이, 뭐 우열이든 높고 낮음이든 개성이든 그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본성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는 그 사람이 습관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내 제2의 천성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가지고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해서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공부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영어 단어 한 번만 딱 외우면 바로 외워버리면 뭐 10,000단어, 20,000단어를 외우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공부하다 보면 어제 한 것도 까먹는데 그죠? 내일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잊어먹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즉 습관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제2의 나의처럼 자연적인 게 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반복해서 제2의 천성으로 길을 들이는데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버리는 것으로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무수한 반복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습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지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사회에 나가면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상대방이 읽어낸다는 것은 아, 저 친구 습관이 왜 저래? 이것을 읽어내는 거랑 같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성적인 것에 큰 변화가 없다. 습관은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천성적인 것은 참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비추는 뉘앙스의 말을 공자의 다른 말에서 알 수 있는데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요. 유, 상지, 여, 하우, 불이 이자라고 하는 옮겨가다, 바뀌다. 우리가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을 이사가다 그러잖아요. 저 이자를 씁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이 바꾸는 것도 내가 이사를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지, 하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옆에 누군가가 지적하면 좋아해요. 자기 고집 피우기 쉽잖아요. 아, 내가 다 아는데 뭐 네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 내가 맞아. 이게 자기 고집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우라고 하는 사람은 고집이 웬만하면 단단해서 어리석어서 그냥 자기 더 이상 다른 사람 말을 아예 고지고대로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상지거나 하우인 사람은 옮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상거냐 섭상원냐하고 겹쳐서 읽으면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자 단계에서 인간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의 측면도 있고 섭의 측면도 있겠지만 공자는 아직은 섭의 측면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자의 성은 아직도 사람의 어떤 가치라 그럴까요?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그런 근원이자 최초의 근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나타내는 어떤 사회적인 성향, 특징, A 동네 사람은 저래, B 동네 사람은 저래라고 할 때 어떤 그런 특징 정도로 쓰고 있지 않았냐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본성보다는 학습의 영향을 더 받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이제 바꾸어가라라는 건데 이러한 것이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가 논어의 이제 첫 구절, 첫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 노자가 이제 논어의 제일 첫 편이 이제 하기편이라고 그러는데요. 하기편 제일 앞이 하기시섭지 불역 여로와 유붕자원 방내 불역 약호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번역을 하고 첫 번째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면요. 배워서 때때로 익혀서 그러면 내 것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즐겁지 아니한가. 먼 곳에서부터 친구가 찾아오면 이제 즐겁지 않은가. 그다음에 남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하나 시시콜콜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화를 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는가라는 건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구절,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공자는 모르는 것을 신에게 기도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은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눈으로 스캔하면 영어 단어가 외워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모르던 단어를 여러분의 아는 단어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있게 하고, 나에게 조금 있는 것을 나에게 많이 있게 하는 사람. 그래서 수영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수영 배우는 사람은 처음에 수영하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근데 강습을 통해서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할 수 있는 게 나를,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피아노 치라 그러면 하기 싫지만, 그때 피아노를 치게 되면 음계에 따라서 몇몇 곡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피아노가 있으면 그냥 피아노일 뿐이죠. 그죠? 그냥 도, 레, 미, 파, 솔, 라시도 정도 음계만 누르겠지만, 피아노를 칠 줄 알으면 음계에 따라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걸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점점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 물속에만 들어가면 빠질까 겁내던 사람이 헐헐 날아서 25m, 50m를 갔다 오면 내가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잖아. 어학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꿀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하던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만들면서 나를 더욱더 나의 능력을 키워가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논어의 학자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성 중에서 성보다 성상근 섭상원 할 때 본성보다는 섭이 더 중요하다고, 즉 인간의 차이를 결정짓는다라는 것도 바로 학이 시습지 불응여로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자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육아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맹자인데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우리 그림을 보면 또 공자랑 또 인상이 다르죠, 그죠? 아마 저 인상이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사상가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인성론에 있어서 맹자가 기여한 바는 아주 큽니다. 즉 육아의 인성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성선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 성선론을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선, 즉 육아 인성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자보다도 오히려 맹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문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요, 인계요 불인 인지심, 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참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훔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아직 안 훔쳐봤는데요. 손이 만약에 오그라든다 이러면은 자기 물건을 가져갈 때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자기 거니까. 근데 남의 것을 가지고 가려면은 가슴이 뛰고 손이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지 못하고 뭔가 할까 말까 긴장과 불안과 이런 걸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내 것처럼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라고, 즉 차마 너한테 그런 말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차마 뭐 하지 못하겠다, 차마 사람을 때리지 못하겠다, 차마 거짓말을 하지 못하겠다, 차마 밥 못 먹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 차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못 본 척 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저하거나 끄림칙할 때 그걸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차마 뭐뭐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맹자가 관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죠?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잘 살려나간다면 그게 이제 정치가 되는 건데요. 맹자가 이제 고민한 게 성선이라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에게 성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항, 사유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설명하냐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길에서 놀다가 기어가는데 2, 3초 뒤에 그 앞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2,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기가 쉽죠. 아이는 우물에 빠지면 닿거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둘밖에 안 돼요. 둘 중에 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뒤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자가 묻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우물에 기어가는데 2, 3초 뒤에 불행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상황을 너는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옆에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이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실험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옆에 사람이 구해준다고 그러거나 아이가 길을 가다가 걸음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변수를 줄여놓고 거기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압축적으로 사항을 요약해서 전달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하는 건데 맹자가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보이면 깜짝 놀라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앞일 다 제쳐놓고 아이부터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다칠지 모른지언정.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러면 맹자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은 결국은 돈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좀 친구가 부탁하면 그걸 들어주면은 그게 순수한 마음일까?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 아닐까? 그러면 사람의 행동의 밑바탕에는 다 이해관계라든지 계산 속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시대 맹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요. 맹자가 생각하는 게 과연 아이가 그렇게 우물에 기어가는데 2, 3초 뒤에 다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그거를 돈 때문에 구해준다거나 아이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구해준다거나 또는 아이를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가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이 나면 A라는 사람이 우리 언론 보도에 났다고 쳐봐요. 언론 보도에 A라는 사람이 아이가 우물에 가고 있는데 빠졌는데도 구해주고 안 했어요.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이런 보도가 나면 그 동네 사람이 그 친구를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너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아이가 그냥 빠져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지나치느냐. 이렇게 항의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맹자가 생각한 것은 과연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보상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악평을 듣기 싫어서 아이를 구해줄까? 맹자가 생각한 것은 그런 생각은 뒤로 밀려나고 따지지 않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저런 아이를 아무 부모가 보호하지도 않고 저렇게 내버려 뒀을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가 안타까워서 덥석 아이를 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맹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이런 마음이 몇 가닥이 있냐고 생각하면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척언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마음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렇게 이제 우물이 있는데 아이가 길어가요. 그러면 뒤에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입증을 해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유 실험이라고 그래서 사항을 압축해놨고 사람을 던지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아니 앞뒤 내가 뭘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덮어놓고 제 아이를 살리고부터 봐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요. 척언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다는 거죠. 동의를 한다면. 근데 맹자가 던진 저 사례에 있어서
난 돈 안 주면 안 구해줄 거야. 나한테 생기는 게 없으면 안 해줄 거야. 난 위험해서 안 할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저 상황에서 돈을 생각해서 한다면 결국은 생명까지도 돈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너는 목숨이라든지 모든 일을 계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긍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상황에서도 모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척은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씨가 우리에게 들어있다. 그런 마음의 내가닥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성선을 입증하게 되는데 사실 당시에도 맹자가 말하는 성선이 잘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고자라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당시에 성과 관련해서 어떤 말이냐 그러면 무선, 무불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불선으로 방향을 정해서 딱히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가이위선, 가이위불성. 어떤 거냐 그러면 성은 선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고 불선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군과 같은 문무흥, 문광과 문왕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선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유와 여왕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포악한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두 가지는 맹자는 성선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성선이냐 성불선이냐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특정한 방향성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기보다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당히 가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에 반해서 맹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1%도 안 움직인다라고 말한 건 아니죠. 사람이 이해관계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즉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봉사활동하는 것들을 점수로 내고 학적부에 기록도 하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의무활동으로 규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봉사활동의 원래 취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게 나의 시간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자유로운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가 내 것을 누군가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자세죠. 그것은 결국은 맹자가 말하는 성선이라고 하는 즉 우리한테는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마음도 여러분도 좋은 친구 흔히 여러분들의 어떤 흉허물을 나누거나 마음을 깊게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친구하고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되거나 나중에 흉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응? 내가 이야기했다가 저 친구가 저기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너 그랬잖아 라든지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잖아요. 여러분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비리라든지 약점을 알고 있다가 나의 큰 뒤를 잡으면 뒷목을 잡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해서 말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흉허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친구와 관련해서는 내가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절친이다, 베스트 프렌드, 베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한테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까지, 모든 관계에서까지 이해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맹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맹자가 말한 이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획기적인 발현인데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신교가 득세를 하자 구교가 이 동아시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선교,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선교 활동을 담아낸 영화잖아요. 그죠? 동아시아에도 먼저 오는데, 그래서 이 구교가 가톨릭이 이제 동아시아에 전교되는데, 그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라든지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성선이라고 그러니까, 성선? 성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순자가 성악을 말하고 맹자가 성선을 말했다는 시험 문제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선을 문명사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말할 때 성선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성대로 따라가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하느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와 같은 사람들이 성선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고 섭선, 선을 습관처럼 길들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성선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성선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경시대에도 1000명이 주어지더라도 명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느님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명대로 살지 않거나 명을 어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선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처음에 느낄 때는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하다 보면 또 2번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3번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맹자대로 말하면 수월지심, 부끄러워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한번 부끄러워한 짓을 했다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나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풀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계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게 된다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자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선이 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즉 외국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차이는 있지만 동물에게 수많은 외국어 단어라든지 문형을 학습시켜도 습득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외국어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키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나 모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고 외국인과 대화를 해보고, 그죠? 현지 연수를 가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국어가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때 도덕에서 맹자가 말하는 데 있어서 사단과 살려고 그러면 이제 수양을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단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성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맹자의 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자마자 그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거나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건 아니에요. 맹자 책 자체에도 고자와 같은 사람들은 무선, 무불선, 성가의 위선, 성가의 불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아에서 맹자를 이어서 등장하는 순자도 바로 맹자와 같은 성선들을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냐 그러면 성선으로 도덕적 근원을 확보해서 어떤 외부의 근원에 의존하지 않고 도덕적 삶으로 날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든지 모티프를 찾아냈죠. 그런데 어떤 게 한계가 있냐 그러면 성선이라고 그러면 순자가 생각하기에요. 왜 그러면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본성에서 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면 굳이 배워야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는 자기 책의 제일 첫 편을 권학편이라고 그래요. 배우는 것을 권장한다 이 뜻이죠. 그중에는 그러한 편명 자체는 명자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명자 너는 성선을 말해서 인간이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낮추지 않았느냐. 나는 후천적으로 배워야 되는 어떤 가치를 크게 하겠다. 그래서 제일 첫 편 제목을 권학, 학문을 권장한다. 배우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자는 맹자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너대로 한다면, 당신대로 성선이라고 한다면 경학이라든지 전통을 후천적으로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성선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거에 주목해서 나아갈 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굳이 내가 뭘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걸 A를 할까 B를 할까, 대학 진학할까 말까, 뭔 전공을 할까, 아니면 취업 뭘 할까, 이렇게 고민될 때 사실 딱 떨어지는 하나만의 답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후보자 중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오늘은 이 생각했다가 내일은 생각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뭔가 하나를 결정적으로 할 수 없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이 헷갈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마음 가는 대로 해. 너 마음이 더 강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자문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결정은 못할 거야.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너 마음이 어디 쪽으로 쏠려가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이 어떤 걸 함축하느냐 그러면, 너 마음에 맡겨, 너 마음이 쏠리는 대로 해라고 그러면, 왜 우천적으로 배우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건 어디 두는 거예요? 결정적인 걸 마음 먹는 데 두잖아요. 순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맹자가 성선을 강조를 해버리면 맹자 스스로가 맹자책 어디에도 배우지 말아야 된다,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순자가 보기에 성선의 결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후천적인 배움보다는 본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후천적인 배움의 어떤 가치라든지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게 약화되다 보면은 성인들의 어떤 지적 전통인 경학을 갖다가 도외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맹자와 어떤 순자의 두 사람의 상반된 생각을 도표를 표현을 한다면, 맹자는 성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의 자리에 있다고 보고, 그 근원대로 따라간다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어떤 도덕이 완성된다,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순자가 생각하는 것은 당신 말대로 성선이라고 해버리면 학습을, 구체적인 학습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학습을 안 하면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아느냐, 오히려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라 도덕적 실패의 상황으로 이제 끌어갈 거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누가 묻겠죠. 순자에게 너는 그러면 맹자의 어떤 성선이 바람직하다 않다라고 말했으면 그럼 넌 뭐냐 이렇게 묻겠죠. 아마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자는 이제 성학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 주장에 간단히 살펴보면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걸 좀 악한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선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위자예요. 위자. 우리 저 위자는 참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허위, 거짓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순자가 생각하는 것은 저 위자는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 위자의 왼쪽 부분이 사람 인자고 오른쪽 부분이 이제 할 위자잖아요. 인위라는 뜻이 인위.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즉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성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야 선이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검인지성,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유, 태어나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쟁탈생, 서로가 각자가 이익을 두고 다투고 경쟁하고 심하면 전쟁까지 벌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혀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않거나 오히려 나보다 절실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지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자의 경우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원초적인 상황에서 자기 것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자는 초점이 그럼 성악이라고 돼 사람이 성악이니까 성악대로 살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자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면은 모멘트,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맹자의 차이점인데, 맹자는 이제 본성의 주목에서 본성의 결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이제 맹자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권장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순자가 생각하는 것은 성과 위를 대립시키는 거예요. 성대로 가면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지만,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최선일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가 될까?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발휘해서 화성기위하라. 화성기위할 때 화자는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겁니다. 본성을 변화시켜서 기위, 인위적인 생각, 노력을 무럭무럭 많이 하라 이 뜻이죠. 그에 반해서 맹자는 존심양성하라 이 뜻인데, 존심양성은 마음을 잘 보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을 자꾸만 키워라 이런 건데, 어떤 측면에서 순자와 맹자가 대립하는 지점이 드러나냐 그러면, 맹자는 존심양성에서처럼 사람의 원래 있는 심성에 주목을 하는 거죠. 사단과 같은 심성에 주목을 해서 그 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체험하면 그 결대로, 그것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본성이라고 하는 결은 사람을 다투거나 도덕적 실패의 상황으로 끌어가기가 쉽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둘이 이제 충돌하다가 흔히 상처뿐인 영광. 처음에는 이걸 서로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둘이서 싸움을 열심히 했어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싸움 하려면 계속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던 재원을 싸움을 계속 하기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싸움을 하고 나니까 성패도 안 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다, 또는 상처뿐인 영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순자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싸움할 수는 있지만 본성대로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누구도 이기지 않는, 누구도 이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왜 싸움하지? 도대체 안 싸우고 손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거나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사고가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합리적인 선고는 원래 사람의 본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싸우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것은 우리한테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차라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둘 다 플러스 될 수 있지 않느냐, 둘 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싸우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거니까 싸우지 않으면 둘 다 잘 될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서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어떤 상황으로 기결될 건가가 예상이 된다면 그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성기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백가 단계에 있어서 공자, 맹자, 순자의 인성문 전개를 이어서 한 제국이 등장하게 되면 동종서가 등장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자 말하고 순자 말하고 맹자 말하고 순자 말해서 인성문이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성문은 대대로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종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그러면, 맹자가 성선을 말하고 순자가 성악을 말했지만 그 모두가 또 문제다. 왜냐하면 고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걸 꼭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성악 선선이라는 말 자체가 결정론을 함축한다는 거고, 그런 결정론의 바탕을 둔다면 그럼 결국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 사람은 어떻게든지 악으로 가기로 돼 있고 어떻게든지 선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이렇게 끼어들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라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성선을 바꿀 수 없고, 교육을 해도 성악을 바꿀 수 없고,
정치를 해도 성선과 성악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과 정치라고 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순자라든지 맹자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결정론을 함축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동중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중서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교육이라든지 개인적인 노력이라든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면 사람을 나쁜 쪽으로보다는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 공자로 돌아가는 거죠. 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에다가 섭을 결합을 시켜서 성이 섭과 결합됨으로써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동중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어렵겠지만 약간의 개념, 이게 원문을 잠깐만 살펴본다면요. 벼하고 쌀이 있습니다. 벼라고 하는 거는 자라면 무엇을 토해낼 수가 있어요? 쌀을 토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벼는 바로 쌀이 같지는 않죠. 아무리 벼를 쳐다본다고 해서 그 안에 쌀이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물을 대주고 비료를 뿌려주고 이런 사람의 돌봄의 과정이 있어야 벼가 쌀로 바뀌게 되잖아요. 동정서의 초점이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벼에 비슷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분명히 벼에가 자라서 생겨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모든 벼가 다 쌀이 되지도 않고 벼 그 자체가 바로 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있다 이런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본성에 나오지만 성이 전부 다 본선으로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이라든지 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특징, 계천이죠. 자연적 특성을 이어서 성어 외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은 있지만 바탕 그 자체가 바로 선은 아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바탕을 선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정치가 좋은 환경과 우호적인 조건을 마구마구 제공해서 사람이 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거는 결국은 본성에다가 정치와 교육의 영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치와 교육이 무엇을 해야 된다. 정치와 교육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교육과 정치가 인간에게 개입될 수 있는 기회도 좋지만 또 뭐도 좋냐 그러면 의무도 준 거예요. 즉 본성이 선으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정치와 교육이 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육아의 인성론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나 우리 시험 칠 때 맹자는 성선, 순자는 성악 이렇게 도식적으로 탁 정리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이 자기에 있는 바탕을 가지고 키워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바꾸어서 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다양한 생각들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엮여 있는 것이 육아의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물론 이제 지배적인 이론으로 살아남은 것은 맹자의 이제 성선이에요. 그렇지만 성선이 인간의 모습을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또는 성악이 다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후대 이제 주인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의 인간을 닮은 방식으로 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만약 성선이라고 해보세요. 성선이라고 하더라도 맹자가 이미 말했잖아요. 성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성선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결국은 성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선의 씨앗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수행한 결과가 정선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은 답은 뭐냐 하면, 그러면 성선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성악에, 즉 인간에 있어서 사회에 보면 보통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 편의 동영상이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바깥에 있던 10대 청년들이 구해주려고 하거나 911에 이게 전화를 해서 구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동영상을 찍다가 그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보통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헤엄을 쳐서 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위급한 처지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구호를 처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맹자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성선이 있는데 성선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선대로 살아가지 않고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들을 성선만론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점을 순자로 오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성악으로 인해서 악인이 등장하는 건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도 순자가 그러면 성악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순자도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자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 사람이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싸우는 것보다고 다투는 것보다는 조정하고 대화하는 것이 양자에게 좋으니까 결국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계산을 잘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성악대로 따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 자체도 또 순자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람이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선과 성악이 나왔으면 이야기가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동정서가 나오고 또 후대 주자가 나오고 또 후대 양명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인간을 완전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정서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자체만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순자와 맹자가 초점을 맞춘 인성론 자체는 인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건데, 다시 동정서는 뭘 끌어들이냐 그러면 정치라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인성론하고 결합시키는 또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인성론 자체가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만이 인간의 실질적인 모습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자, 맹자, 순자, 동정서의 어떤 인성론은, 육아의 인성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말했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현실에 더 가까운 인성론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설명을 할까라는 측면에서 초기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실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나왔던 숱한 사람들의 인성론에 대한 다각적인 정의를 주자가 다시 이제 결합을 하거든요. 조합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는 육아의 또 하나의 버전의 인성론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또 하나의 버전의 인성론이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